자, 다음 봅시다. 다음은 황조가 봅시다. 황조가 204페이지. 자, 요 파트는요, 고대가요거든, 고대가요. 그래서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이냐면, 아주 옛날, 그러니까 지금 중흥도 건국선 신화잖아, 그치? 그래서 아주 옛날 고대 문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근대, 현대 문학까지 그냥 우리 문학사의 흐름을 그냥 쭉 다 보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고대 문학의 어떤 특징부터 좀 봐야 되는데, 자, 고대 문학.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이 고대 문학은요 원래 어떤 게 특징이었냐면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원래였어. 그러면 집단 주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비는 거죠, 주술. 그러면 대체로 주술을 뭘로 할까요? 제사 지내는 뭐 이런 것들로 하겠지. 단군왕검의 뜻이 뭡니까? 단군왕검.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정일치 사회임을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기억나죠? 중학교 3학년 때 서술형 시험으로 다 그거 적었을 거 아니야. 단군왕검의 뜻, 고조선 국가의 특징. 그렇죠. 자, 그래서 단군왕검은 제사장과 이 정치의 지도자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끼리 모여서, 집단들끼리 모여서 다 같이 그냥 강강술래 하듯이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문학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글로 쓰이면 문학이고 한데 우리 지금 남아있는 흔적은 없어요. 그냥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노래에서 뭘로 넘어가게 되냐면 자기 개인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시기가 있을 거야. 집단 주술적 특징에서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그 특징으로 어느 순간에는 넘어갈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생각해봐봐. 우리 지금 시대에 운문하면 뭐 시도 있을 거고 뭐 노래 가사도 있을 거고 그게 뭐 전부 집단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니? 아니죠. 딱 자기 감정 얘기하잖아. 맞죠? 개인적 서정으로 언젠가 넘어갈 건데 자, 그렇게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 사실 제막내가 생각해봐봐. 제막내가는 누이를 잃은 나의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개인적 서정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집단 주술적 특징에서 요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을 겁니다. 이 과도기에는요, 여러분들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단 주술적 특징도 가지고 있는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노래도 있을 거고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문학이다, 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단원에 나와 있어서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조금 더 있어 원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저기 공무도화가, 두 번째는 황조가. 이런 애들이 이제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작품들입니다. 세 번째로 구지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 안 나와. 근데 학교에서 갈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얘는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막 섞여 있던 시기야. 과도기라고 하는. 요때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고대 문학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가 바로 뭐냐? 공무도화가.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 말고요. 다음 거 넘어가 볼 겁니다.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207페이지. 이게 공무도화가거든. 그래서 이거 먼저 보고 본문 볼 거야. 이게 제일 오래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알려지기로는요, 여러분들 배경 설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대신은 고조선 시대의 문학이다 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고요. 배경 설화를 보면은 이 고조선의 뱃사공 광미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외에 뭐라 해야 되지? 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드립 있잖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 제목도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마 물 건너지 말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뱃사공이야. 잘 보세요. 뱃사공이니까 어디에 있겠어? 강 근처에 있겠지. 그리고 그 강은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일까? 아니겠지. 그러니까 뱃사공이 있을 거 아니야. 배 타고 건너야 되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근데 누구를 봤냐면요. 자, 여기서 백수광고 표시. 백수광고인데 한자 그대로 하면 뭐냐면 흰 백자에 머리 숫자, 미칠 광자.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술병을 들고 강물을 건너고 있었던 거야. 근데 계속 건너려고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빠져 죽겠지, 깊으니까. 그래서 강물을 건너려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느냐? 이 아내가 쫓아옵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면 떠내려가서 죽는다고. 그래서 막 쫓아오는데 이 백수광고가 그거를 뿌리치고 저벅저벅 걸어가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내는 슬프겠지. 그래서 그 아내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라고 하면서 노래를 4줄짜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막 슬퍼했겠죠. 이 모습을 광리자고가 새벽에 보고 있었던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미친 사람이 강 건너려고 하고 뒤에서 아내가 쫓아오고 그럼 떠내려가 버리고 그 모습을 광리자고가 보고 이 자신이 목격한 광경, 썰이죠, 썰. 자기 와이프한테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인 여옥이 그거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서 악기를 치면서 이 아내, 미친 사람의 아내가 불렀다고 하는 노래를 집에서 똑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야? 이제 후대에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이제 이 노래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공무도하라고 하면 이 도하는 뭐냐면 강을 건너다 이 말이거든요. 공무는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강 건너지 말라고. 그래서 강을 건너지 말라는 노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바로 첫째 줄에 있는 물, 둘째 줄에 있는 물, 셋째 줄에 있는 물입니다. 자, 볼게요. 내용은 니마, 그럼 이 님이 누구겠어? 그 미친 사람이죠.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이 끝내 그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죽으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이할꼬의 표시. 자,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체념입니다. 체념이 무슨 말이야? 이 체념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바라지 않는 거지만 그것을 끝내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받아들이는 거. 또는 내가 싫은 상황을 끝내 참고 견디고 견디다가 끝내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눈으로 님이 떠내려가는 걸 봤잖아. 그럼 님의 죽음을 내가 결국은 뭘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지. 맞죠? 그래서 어이할꼬에서 느껴지는 체념적 정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탄의 정서. 아이고 내 님이 돌아가셔서 나 없잖아 라고 하는 슬픔, 안타까움, 한탄의 정서. 그 다음에 어찌할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체념의 정서. 두 가지가 느껴지고요. 자, 다음 다시 첫째 줄로 오면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는데 이 물은요, 첫 번째 물은 무엇을 좀 드러내느냐? 이 님에 대한 사랑 또는 걱정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죠. 자, 다음 두 번째 있는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님과 나 사이를 뭐 해요? 갈라놓잖아. 자연인 이 강물이 내 님을 떠내려가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나랑 님은 지금 멀어졌거든. 단절됐거든. 자, 그래서 우리를 단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야? 죽음이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샤워하거나 아니면 목욕하려고 목욕물을 받아놨는데 혹시 그게 무서워요? 물론 공포증 있는 사람은 좀 무서울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물을 보고 무서워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자연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옛날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자연현상,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뭐 번개 치는 거, 불 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하지만 뭐 하기도 하는데 우리 죽게 만들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 무시무시한 물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이제 그때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담겨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물을 건너지 말라. 사람 걱정. 물을 건너셨네. 단절. 죽음의 상징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때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해서 이런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몇천 년이 지나서 알 수 있는 거죠. 고조선 시대라고 했으니까 못해도 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입으로 타고 오다가 나중에 이제 한자를 우리가 쓰게 되면서 한자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서정적이다. 이게 뭐야? 개인의 서정입니다. 개인의 서정이에요. 맞죠? 아까 고대가요가요, 여러분들. 고대가요가 집단 주술적 특징에서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된 걸로 가장 오래된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 서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집단 주술적인 특징에서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문학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애상적인 게 뭔데? 슬픔이죠. 슬픔. 가신님을 의하고 그 다음에 체념자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님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과 한의 정서 이런 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뭐 제망맹아도 마찬가지고요. 김수몰의 진달의 꽃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 뭐 이런 것들, 내가 사랑하는 존재, 누이, 가족 이런 사람들과의 이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학의 소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가신님을 어이할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물의 상징적 의미 표시했습니다. 맞죠? 그거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합니다. 어이할고라고 하는 게 뭐야? 소리적인 표현이다. 그쵸? 자, 다음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항조갑니다. 자, 우리 고대가요는요, 그 배경설화를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황조는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윤희왕, 고구려 2대 왕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누구야? 아까 아래에서 태어났던 주몽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고구려 2대 왕이고요. 요건 이제 유리왕이 불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건 뭐냐면요. 자, 이 유리왕의 아내가 있어. 두 사람이야. 화희라는 사람이 있고 치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 화희, 치희 맞지요? 오케이. 자, 화희라는 부인과 치희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봐봐, 한 명의 남편을 두고 있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시 안 좋았어요. 서로 자신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막 욕심을 부리던 이제 이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던 그런 사이였는데 유리왕이 마침 한 일주일 정도 사냥을 나간다 그래가지고 집을 비운 거야. 그러니까 딱 좋은 거야. 뭐가 만들어졌어? 전장이 만들어졌어. 내가 오늘 저녁 죽이고 간다. 둘이 싸워요. 싸우는데 이 화희가요, 치희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치희가요, 고구려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중국 한나라 사람이야. 자, 근데 이 화희가 치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니네 그 그지 같은 나라로 꺼져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인종차별을 하죠. 이게 들은 거야. 치희가 너무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그지 같은 집구석에 있을 수 없다. 그러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해버려요. 그래서 유리왕이 일주일 동안 사냥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다. 와이프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유리왕이 지희를 대희리로 갑니다. 붙잡으려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나의 고구려 궁궐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몸으로 다시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뭘 보게 되냐면 저기에 있는 두 마리 꾀꼬리를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느낌이 들까요? 나는 혼자인데 지네들은 커플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감정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가 바로 뭐야? 본 거야. 유리왕이 본 거예요. 두 마리의 꾀꼬리를 본 거야. 암수가 서로 뭐 해요? 정답습니다. 나는 혼자인데, 나는 와이프를 잃었는데, 나는 지금 뭐 물론 집에 또 이제 또 다른 와이프는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 집 가는 길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잖아. 지금 외롭게 나 혼자야. 그래서 이 외로워라 이 내 몸은 자 정서다 그쵸? 지금 누구와 함께 돌아갈 꼬라고 해서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탄을 통해서 이 화자의 외로운 감정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나는 이래, 쟤는 저래. 서로 뭐가 되고 있어 지금? 대비되고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펄펄 나는 저게 꼬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객관적 상반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뭐냐면요, 이 시에서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화자가 아닌 다른 대상물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겠지 저 대상물은, 맞죠? 사람이 아닌 저 대상물을 우리가 보통 객관적 상반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실현되는 방법이 크게 보면, 이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적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화자의 감정이입입니다. 근데 감정이입은 좀 많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황은 이런 거야. 화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슬픔에 빠져 있어. 나 슬퍼. 그런데 저 앞에 새들이 막 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새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들아, 너네는 뭐가 그렇게 슬퍼서 구슬프게 울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새가 실제로 울 수 있냐고? 없잖아. 맞죠? 그럼 사실 새 보고 너 뭘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냐? 라고 하지만 새가 실제로 슬프게 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사실은 그 새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화자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이 저 새에게 투영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저 새에게 투영되어서 이야기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화자의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새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감정이입의 대상물이다 라고 얘기하죠. 감정이입의 대상물. 자, 다음 두 번째, 화자와의 정서 대비. 그러니까 화자랑 나랑 서로 정서가 대비되어서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 지난 기말고사 하면서 내가 똑같이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요주야 기억나니? 내가 객관적 상담을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뭐 얘기하면서 객관적 상담을 얘기했었어?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 하면서 갈매나무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잖아. 기억 안 나는 남네. 뭐 맨날 보고 찾았으니까. 자, 봅시다. 화자와의 정서 대비는요, 그러니까 화자가 있고요, 나랑 반대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쟤랑 나랑 비교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그때 예시로 들었던 게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솔로야. 근데 내 친구들도 다 솔로야. 근데 내 친구들 만나. 그럼 나 하나도 안 외로워. 내가 솔로라는 사실을 굳이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친구인데, 아니 내가 있는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나 빼고 다 커플이야. 다 자기 짝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나만 혼자잖아. 쟤네들은 짝이 있고. 그러면 혼자인 나와 저들의 감정은 서로 어떻겠어? 대비되겠지. 지들은 좋아가지고 아주 꽁냥꽁냥 난리가 났는데 나만 혼자잖아. 맞죠? 자, 그럴 때 느껴지는 이 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화자가 겪고 있는 이 정서가 어떻게 됩니까? 극대화되지. 나랑 반대인 거야.
자,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밑에 있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 환기입니다. 이 환기가 뭐냐면요. 이게 떠오르게 하다, 떠올리게 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생각나게 하는 거.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별을 했어 이미. 슬픔을 좀 겪었었어. 근데 나는 지금 울지도 않고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창밖에서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막 내리는 거야. 그래서 창문 밖에 있는 내리는 비를 이렇게 쫙 봤더니 갑자기 내 눈물에 눈에 눈물이 막 차는 거야. 갑자기 눈물이 멍멍멍멍 흘려. 그러면 잘 보세요. 저 비에는 내 감정이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창문 밖에 있는 내리는 비를 봤더니 그 비가 나의 정서를 뭐 하고 있어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저 비랑 나랑 정서가 똑같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비는 그냥 내리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정서가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요. 저 대상물과 화자의 정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 대상물과 화자의 정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요. 그냥 저 대상물은 감정이 없어. 그냥 있을 뿐이야. 그런데 제가 나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봐봐봐. 이 1번이랑 3번. 얘가 좀 헷갈려요. 얘는 뭔데? 화자의 정서가 대입돼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봐. 똑같은 상황인데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늘이 슬프게 운다라고 얘기하면은 1번이야 3번이야? 1번이래요. 왜? 하늘이 울 수 없는데 운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화자의 정서가 하늘에게 대입된 거잖아. 맞죠? 그런데 내리는 비를 보면서 화자가 눈물이 또 흘렀다 라고 하면 그 비는 뭐야?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좀 달라요. 얘는 화자랑 저 대상물의 정서가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화자랑 저 대상물의 정서가 서로 상관없어. 이해되죠? 얘는 뭐야? 대상물이랑 화자가 서로 반대인 거야. 그러면 봐봐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꾀꼬리는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뭐에 해당하겠어? 효주야 뭐에 해당하겠어? 꾀꼬리는 1, 2, 3번 중에 몇 번에 해당하냐고요? 자, 2번에 해당하죠. 2번에. 왜? 얘는 지금 뭐 하는데 암수 서로 정답게 꽁냥거리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나도 혼자 뭐 하고 있어? 외롭게 있다고. 이해돼요? 쟤네들은 꽁냥거리고 나는 혼자 있어. 서로 정서가 어때요? 대비돼요. 대비. 그래서 정서 대비를 통해서 꾀꼬리의 정서와 나의 정서의 서로 대비를 통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을 훨씬 더 극대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외로워라가 바로 이 시의 주제일 거란 말이야. 그게 감정이야. 정서. 맞죠? 이 개인적 서정이죠. 맞죠? 마찬가지로 집단 주술적인 특징이 아니라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로워. 이 내 몸은 도대체 나는 누구랑 돌아가야 되겠노?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음 잘 보세요. 선경 부정 표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데? 경치를 먼저 보고 부정 정서를 나중에 느끼다. 나중에 풀어낸다. 이 말입니다. 선경 경치를 먼저 부정 정서를 나중에. 자, 보세요. 지금 앞에 두 줄은 뭐야? 꾀꼬리 보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꾀꼬리를 보고 있는 거야. 암수 서로 짹짹거려. 맞죠? 서로 짹짹거려. 정서는 몇 번째 얘기합니까?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지를 먼저 보고 두 번째 정서를 나중에 느낀다 라고 해서 선경 부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4원 4부체라고 돼 있죠. 4구는 뭔데? 줄.
몇 줄인지. 얘는 뭐야? 몇 글자인지. 한 줄당 4원 하나 둘 셋 넷 4구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4원 4구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7원 4구도 있고요. 뭐 5구 5원 7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7원 4구 4원 4구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부릅니다. 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자 요거만 봅시다. 꾀꼬리의 역할. 자, 이 시에서 꾀꼬리는 무엇의 역할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누구를 떠올릴까요? 치희와의 기억을 떠올리겠죠. 그러면 어떤 기억이겠어? 꽁냥거리던 행복했던 시절이겠지. 허자의 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 대비되어 있는 존재야. 그래서 뭘 더 많이 느끼게 만듭니까? 외로움과 절망감을 더 많이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나만 솔로야. 자 다음.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 다음 거 넘어갈게요. 하는 거 많다. 자 다음 216페이지. 자 여기 필기합시다. 향가. 총 3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4구체 양가가 있고요. 다음 8구체 양가가 있습니다. 10구체 양가가 있고요. 자, 우리가 배웠던 그 제막매가라고 하는 게 바로 몇 구체 양가입니까? 10구체 양가입니다. 이 양가는 주로 어느 때 많이 쓰였냐면 이거 통일신라 때부터 해서 고려 초. 그 고려 초인데 완전 극초반, 극초반. 사실은 요 때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중세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라 시대 하면은 향가, 그 다음에 고려 시대 하면은 고려가요.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구체니까 아까 9가 뭐라고 했어? 줄수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4줄짜리를 4구체, 8줄짜리를 8구체, 10줄짜리를 10구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제막매가가 바로 10구체 양가입니다. 10구체 양가의 특성 2가지 있었어요. 뭐 있었어? 기, 서, 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결사의 첫 어절은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낙구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결사의 첫 어절은 항상 이음절이 아닐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뒤로 좀 넘어가서 요 218페이지 봅시다. 일단 헌화가부터 볼게요. 헌화가. 화는 꽃이 있죠. 헌은요 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만 보면 뭐야? 꽃을 바치는 노래다 이 말입니다. 꽃을 바치는 노래다. 누가 썼냐면요 견우노인 또는 견우노옹. 옹은 할배야 할배. 견우는 뭔데? 소를 끄는, 소를 끌고 가는. 자 볼게요. 자줏빛 바위가에 라고 되어 있는데 바위가 자줏빛인 걸 우리가 쉽게 보기 좀 어렵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딥하게 들어가자면 약간 신비스러운 공간. 여기서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누가 놓게 하시는데? 누가? 수로 부인. 자 여기 수로 부인이요 여러분들 그 뭐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불분명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렇게 신라 사회, 신라 역사를 통틀어서 그냥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하면은 그냥 딱 아이콘이야 수로 부인.
그래서 그냥 수로 부인 딱 하면 그걸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견우 노인이 소를 끌고 가다가 수로 부인을 본 거야. 그럼 뭐 한 거야? 손을 놓은 거라고.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해? 수로 부인이 내가 끌고 가는 암소를 끌고 가는 이 손을 놓게 하시고, 만약에 나를 많이 부끄러워 하시면 나는 뭐 하겠다? 꽃을 꺾어 바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꽃을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바치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런 신라시대의 미의식에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에게 꽃을 꺾어서 바치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어떤 신라인들의 어떤 소박한 또는 소탈한 어떤 사랑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줏빛 바위가에서 잡고 있는 암소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바위가야, 바위가. 그러면 바위산인 거야. 바위로 만들어진 이 가파른 산을요, 소를 끌고 올라가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 견우 노인의 비범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범한 존재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꽃을 바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다. 이제 약간 이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신화적인 요소, 그러니까 전기적인 요소로도 좀 읽을 수 있어요. 뭐 읽는 그 좀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잡고 있는 암소인데 이 암소는요,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어차피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암소라고 하는, 소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먹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야. 사랑에 빠져서 그걸 놓을 정도라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꽃을 바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헌화가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처용가 봅시다. 자, 그럼 이건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구체네. 얘는 4구체. 얘는 8구체. 자, 이 처용가는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약에 창기파란가 하면은 거의 무조건 알 겁니다. 왜냐면요, 이 처용가가 패러디 버전이 좀 많아요. 이게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봐. 향가라고 하는 건 신라시대 문학이잖아. 근데 이 신라시대 문학이 고려를 뛰어넘어서 조선시대 때까지도 계속 입에서 입으로 불리던 것들이 있었거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 처용이라고 하는 이 신을, 그러니까 귀신을, 처용의 귀신을 우리 집에 불러들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뭐 부적, 제사,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처용에 대한 노래를 또 지어서 따로 이제 그 시대 때 부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자, 이 처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면, 자, 동경인데 이제 저기 신라의 수도기 때문에 경주겠죠. 경주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자리를 들어보니, 이 자리가 왜 뭔 자리를 말하냐면 이부자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야. 이 밤이야. 내가 이부자리로 들어갔어. 그 말은 뭐야? 방문 열고 방에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침소에서 잘 테니까 그 이부자리는 나와 내 아내가 누울 자리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불을 이렇게 들어갔어. 나는 지금 바깥에 서 있는데 이부자리 안에 안 들어갔는데, 근데 다리가 몇 개야? 4개야. 그럼 뭐야? 하나 다리 2개짜리는 누구겠어? 내 부인이겠지. 그럼 나머지 다리 2개는 누구냐고. 자, 그래서 다리가 넷이다 라고 해서 지금 내 부인을 누군가가 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둘은 내 것이었고, 그럼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내야. 둘은 누구 것이고라고 하는데 누구는 귀신입니다. 자, 이 역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병의 신이야. 역병이 뭐예요? 그게 병이죠. 병, 뭐 감기, 전염병 뭐 이런 것들. 자, 본디 원래 내 것이다마는, 자 해석하면 내 것이다마는 빼앗은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신이 빼앗은 것을,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 뭐야? 빼앗긴 거겠지.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자, 이걸 보면서 자 체념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체념이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지금 겪기 싫은 상황,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념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지금 뭐야? 나는 지금 아내를 빼앗겼잖아, 역신한테. 그런데 뭐 하고 있어? 나는 체념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내 건데 빼앗긴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지금 귀신한테 빼앗겼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념이라고도 하고 관용, 즉 용서를 베푼다. 자, 그래서 이 역신이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행동을 보고 탄복합니다. 그러니까 감탄하고 감동받아요. 감탄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사과해요. 처형한테. 봐봐, 이미 처형을 보면서 아니 아내를 빼앗겼는데 화를 한 번 안 낸다고 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처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 당신 존경한다. 라고 하면서 나 당신한테서 물러가겠다. 라고 해서 처용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처용의 부적을 왜 대문 앞에 붙여놓냐면 우리 집에 역병의 귀신이 찾아오지 말라고 처용의 이야기를 담은 이 처용의 이름을 담은 이 부적을 집안 대문 앞에다 붙여놓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까지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술적인 느낌이 좀 들죠?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래 내용은 뭐야? 귀신 쫓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쫓는 이야기. 그러니까 역병의 신아 물러가라고. 근데 역병의 신아 물러가라고 노래하고 싶은데 그 인물이 바로 처용인 거야. 처용이 이제 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용의 노래를 통해서 역병의 신아 좀 물러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처용관을 좀 봅시다. 잘 보세요. 아내를 범한 역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처용의 대단함, 처용의 대단함은 바로 뭔데? 이 관용이죠, 관용. 체념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축사의 노래다. 그러니까 이 처용을 기리는 노래다. 그래서 이 영탄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분노와 슬픔, 체념과 관용의 감정을 뭐라고 되어 있어? 동시에 드러냈다고. 그 동시에 드러낸 표현이 뭔데? 찌, 하, 리, 오. 요건 뭐야? 분노, 슬픔, 체념, 관용을 동시에 드러냈다고요. 이해되죠? 자, 이 철거가 좀 중요합니다. 자, 다음 위에 헌화가도 간단하게 한번 좀 봅시다. 자, 보세요. 신분의 차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를 봐봐봐. 이거 중요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이 견우노인을 굉장히 비범한 존재. 아까 이야기했던 이 바위가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데 결국은 힘이 굉장히 세지만 소를 끈다는 점에서 높은 신분일까 낮은 신분일까? 낮은 신분이야. 그런데 수로 부인이잖아, 부인. 맞죠? 그러니까 수로 부인은 상대적으로 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이 견우노이, 신분이 좀 높은 저 수로 부인을 보고 사랑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제가 이 신분 차이를 넘어선 연정, 사랑이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신라시대 사람들의 어떤 소박한 어떤 미의식을 보여줍니다. 아까 얘기했다, 그쵸? 자, 다음 가정법 뭐였어?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자, 요 가정법이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 나중에 구직어나 이런 것들도 좀 배울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그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고대문학, 중세문학 이런 데서 이 가정법이 사용된 걸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당신이 이리 하시면 나는 이리 하겠다. 라는 식의 어떤 가정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다음 자연보는 꽃이죠. 꽃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게 특징이다. 까지가 지금 4구체 양가랑 요 8구체 양가의 내용이다. 그 10구체 양가인 찬 기파란가는요, 우리 쌤이 다음 시간에 쌤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찬 기파란가는 다음 시간에 설명 듣고 문제를 풀고요. 지금 오늘 들었던 이전의 것들 있죠. 소설가 구고식 1일, 그 다음에 저거 뭐냐, 당군신화,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를 좀 풀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 영상을 저희 예주랑 보내줄 테니까 좀 앞에 거 좀 보고 한 번씩 읽고. 그 어렵다 소설 알겠지? 그 무조건 시험 들어가요. 중간에 들어갈지 기말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잘 읽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 자, 정리합시다.